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세무회계 필승의 황범석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예, 어떻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네. 다들 네.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최근에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내년이 더 네네.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의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근데 뭐 지금 PF 관련돼서 증권사나 이런 곳은 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그래요? 너무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오. 네네네.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인원 감축이나 이런 게 지금 병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여의도는 쌀쌀하구나 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 세무 일을 더 많이 보실 것 같지만 세무사님들은 주로 이제 기업 고객들의 일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경기를 굉장히 빨리 느끼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네. 네.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좀 줄여주라고 네, 물론.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오늘은 경제 분야의 좀 해묵은 논쟁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세수가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네. 법인세 때문이었을 텐데요. 기업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네. 좀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네. 상속세, 횡재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어려워서 세수는 부족하고 법인세는 네. 덜 거치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세수를 메워왔던 걸 높일 것이냐 네. 아니면 줄여줘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논쟁들인데요. 네. 설문조사 결과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네네. 전문가시잖아요. 세무사로서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가 네. 우선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돈과 그렇죠. 관련되다 아무래도 보니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가치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심기원 교수님 지금은 이제 국토연구원장이신데 네, 부동산 전문가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저희 예전에 이제 29번의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쓴 신문과 보수 쪽에서 쓴 신문을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예. 둘은 전혀 똑같은 사실관계 보고도 아예 타협이 안 되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팩트는 똑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양쪽에 완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네, 예. 아예 합의조차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래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이제 뭐 실효세율을 본 기사들을 보면은 실효세율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효세율을 본다든지 막 이렇게 많지만 저는 결국에 뭘 봤냐면 OECD 통계를 한번 봤었어요.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네, OECD에서 내는 매년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뭘 봤냐면 GDP 대비 그 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부담률, 네. 그다음에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근데 딱 이거 두 가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높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률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는 벨기에, 프랑스랑 같이 이제 1위였고, 그다음에 법인세 GDP 대비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6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뭐 높고 낮고는 어느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뭐 법인세만 있는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합적인 다른 과세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일률철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GDP 대비로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낮은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많이 버는 기업들에게는 네. 좀 많이 매겨야 한다는 네. 공감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금 체계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는 거 대비해서 네. 법인세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율촌에 있었을 때 네. 그 컨설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그 하나 제가 했던 거는 대한민국 부자분이신데 네.
이제 본인의 국적을 옮기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아, 나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싶지 않다. 네, 세금이 너무 예. 세니까.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저희가 그때 알아봤던 곳이 뭐 이제 조세 피난처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뭐 싱가포르 뭐 네. 이런 곳을 알아봤었는데 이미 싱가포르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 국적인 사람들이 이미 풀이 다 차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 풀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분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도 네. 그거를 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를 추천해드렸고 예. 결국에 이제 다른 국가는 원치 않으셔서 안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23년 12월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저널리즘이 있나 봅니다. 네. 이제 거기서 낸 기사로 했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 부자들의 이탈 숫자를 이렇게 추산한 게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숫자로 보면 이제 중국이 1위, 뭐 예. 2위가 인도, 당 인구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7위로서 상당히 좀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만큼 인구가 많은 국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여기 세금 내기 무거우니까 네. 나는 세금을 안 내고 혜택이 많은 국가로 국적을 옮기겠어 네. 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세금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추정하는 바로는 세금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그냥 추정만 해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네. 우리나라에서 뭐 직업을 구한다든지 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아닐 그럼요. 수도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런데 그 경제인들이나 부자들이 이탈한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예.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쪽에서는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한 거야. 다 같이 살아가는 국가에서. 네, 네, 한쪽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취약계층에 있거나 일반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낙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시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항상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밸런스. 네, 예. 밸런스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갔을 때에 대한민국에 오는 피해가 워낙에 크니 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우리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없습니까? 매우 매우 낮습니다. 매우 매우면 어느 정도인데요? 우리 한 사실- 20% 넘잖아요. 그때 제가 순위를 봤었을 때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예요? 거의 뭐 10% 미만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럼 거기 가서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그것보다도 더 유리한 것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거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영국도 이 순위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국은 그거를 보고서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 일이군요. 최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상속세는 뭐 나라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있으신 분들은. 네. 예, 사실 요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 잘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낼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럼 상속세나 뭐 이런 걸 무한정 낮춰줄 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사람 빠져나가더라도 여기서 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기업가들은 상속세와 법인세를 다 물면서 여기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네. 만약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는 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영향을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감적인 내용 말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위에서 좀 이런 걸 다 네. 많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횡재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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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 위기 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네. 갑자기 많이 번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좀 내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네, 네. 미국에는 그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횡재세 같은 게? 미국에서 찬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사를 좀 읽어봤을 때는 네. 이것도 역시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꼭 유의했으면 좋겠는 것은 세법이란 것은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 있어요. 예측 가능성? 네. 세금은 결국에 납세자의 돈을 걷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경제권을 어떻게 보면
침탈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 그렇지만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거를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리 내가 얼마 정도 낼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세금인데 이것이 세법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예측 가능성. 근데 법을 만들 때는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납세자가 내가 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정도 세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횡재세를 도입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게 터질 수 있고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최대한 막고 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횡재세를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기름을 많이 팔았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세요 네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내고 도망가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슈였는데 그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죠. 네, 근데 그 취지 자체는 어쨌든 주택 가격을 잡아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좀 더 보급을 원활하기 네.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 제도를 너무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 충분한 협의가, 그러니까 충분한 연구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례에서 있어서는 내가 내년에 법이 바뀌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년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이게 비과세입니까 아닙니까를 국가에 물었을 때도 네. 국세청에서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에?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법안에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해석으로 메워야 돼요. 예. 네,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외워야 되는데 그 해석이 안 나왔던 거죠. 1년 동안. 아. 예,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해석을 먼저 내놓고서 법안을 개정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 없이 해서 약간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횡재세 같은 경우도 그 취지 자체는 이제 뭐 국민의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충분히 뭐 공감이 가는 바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렇게 연구 과정 없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네. 막 뜨거울 때 네.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횡재세는 횡재한 사람한테 세금 걷어야 되는데 얼마를 횡재라고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네. 상당히 어렵죠. 아니 네. 작년보다 20%더 벌었어요. 그걸 네. 횡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해만 매출이 좋았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네. 20%를 횡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영업이 많이 잘 됐다고 할 건지를 네.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그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런데 횡재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또 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그래서 뭐 기술 발전에 사용한다거나 그럼 그걸 또 빼줄 것이냐 뭐 이런 합의도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그 빼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죠. 기부해 네. 버렸으면 어쨌든 그거는 없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모두를 다 고려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횡재세를 부과를 할 거냐의 기준도 중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20%를 벌었는데 10%다 기부해 버렸어요? 네. 그러면 20%가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네. 걸 빼줄 건지 안 네. 빼줄 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서 예. 잘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만든다면 일단 만들지 말지도 고민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만들다 하더라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횡재세에 대해서 시장 원칙에 맞다 아니면 상생 강화에 필요하다. 네.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많이 벌었으면 그 네. 열심히 해서 많이 번 건데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 네네. 한쪽에서는 아니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네. 잘 살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네. 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뭐 횡재세의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횡재인지 아닌지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또 만약에 폭발적인 그런 횡재로 인해서 폭발적인 소득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의 일부를 조금 같이 쉐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네. 그러니까 급하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횡재해서 이만큼 벌게 되면 이만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올해 많이 벌었다고 갑자기 확 때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매출을 그냥 여기 예를 들어 20%에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19.7%쯤 왔을 때 이제 그만할까요? 어차피 이제 이거 다 벌어봐야 세금이니까요. 그만할까? 이러면 어떡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횡재의 개념을 잡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생각으로 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네, 충분히 네.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예전에 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창문에 세금 부과하면 창문을 없애고. 네, 네, 네. 예.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또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요. 현재세 뭐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데 저는 또 연말정산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좀 덜 토해내거나 아니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약간 좀 분위기상 지금 그런데 근데 요쯤 되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 네. 연말정산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무실에 그때는 제가 서류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낼 때였는데 가보면 맨날 뭐가 빠져가지고 네. 다시 해오라 그래서 맨날 다시 해오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연말정산은 복잡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1월 달 되면 누군 돌려받고 막 맞습니다. 누구는 막 저는 뭐 맨날 서류 빠져가지고 돈을 네. 토해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A to G 오늘 함께 할게요. 근데 저희가 좀 납다르죠. 연말정산 왜 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건지 알았지 네네. 개념을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란 걸 하고 줍니다. 뭐냐면 100만 원을 줄 때 세금 뭐 한 10만 원 정도 미리 띄고 주는 거예요. 떼고 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는 10만 원 떼고 주면서 우리 이거 급여로 집행했어요라고 신고를 하면서 네.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10만 원이 띄고 줬는데 이제 연말정산이란 것은 그게 12개월 모였을 때 제가 120만 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120만 원 세금 내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 그래서 1년 동안 소득을 쫙 합산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공제 금액 빼고 세율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딱 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연에 1,200만 원 벌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만약에 500만 원인데 네. 제가 여태까지 만약에 뭐 500만 원인데 저 여태까지 10만 원씩 120만 원 냈잖아요. 네. 그럼 그 차액 예.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80만 원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연말정산이고 만약에 제가 냈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었는데 네. 120만 원을 원천징수해서 떼어갔다면은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 7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차이 원천징수는 일률적인 세율로 원천징수하면서 제가 받았는데 근데 그걸 12개월 모았을 때와 그리고 내가 12개월 동안 모았던 소득을 놓고 한 번에 세금을 쫙쫙쫙 계산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세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냈으면 도로 받고 네, 그다음에 덜 냈으면 토해내야 되는 게 연말정산인데 네, 네. 그럼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토해낼 건지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 네. 내가 1년에 1,2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기준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제가 1,200만 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거기에 세율을 쫙 곱해서 해버리는 네. 게 아니라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저희가 과세 표준이란 게 존재합니다. 과세 표준 예, 과세 표준은 뭐냐면 저희가 총 소득, 총 소득 1,200만 벌었잖아요. 돈 번 거에서 이제 공제 금액을 빼요. 공제 금액이란 게 존재하는데 그런 공제를 쫙 빼면 네. 이제 나오는 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면서 네. 뭐 출장비를 썼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건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네. 내가 꼭 필요한 금액이니까 그거는 내가 1,200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 정도 쓴 금액은 빼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빼주게 되지만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비용이 없잖아요. 네, 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빼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목적에서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빼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공제로 이렇게 빼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서 네. 그
그거를 다 빼고 난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작아야 세금도 적게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빼는 금액을 많이 빼야지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는 건데. 아이고, 그렇죠. 안 내려고 애쓰는 사람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공제해주는 금액들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인데 우선은 인적 공제가 있어요. 네, 이런 네. 취지인가요 혹시? 똑같이 돈을 1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네. 이 집은 식구가 10명이에요. 네. 이 집은 혼자예요. 네. 그러면 이 10명인 건 10명을 감안해 줘야 된다. 그게 인적 공제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인적 공제라는 게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이 공제가 됩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제분들,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 부모님들. 60세는 만 나이인가요? 원래는 만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제 또 법이 바뀌겠죠. 아. 네네네. 예.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예. 그리고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오. 형제 자매들도 같이 살게 되는데 예. 이게 제 부양 가족이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 네. 어머니가 늦둥이를 보셔가지고 우리 집에 10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냥 형제네요. 네, 형제네요. 형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미만이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공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됩니다. 네, 됩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장애인이시라면은 아. 거기 150만 원에 플러스 200만 원이 또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라도 70세 이상이시면 거기에 또 100만 원 추가되고 원래 60세 이상이면 원래 60세 이상이면은 이제 해당이 기본 되는데. 공제 대상인데 네. 70세 이상이면은 거기다 100만 100만 원이 원 추가, 더. 그러니까 2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네. 거기에도 또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부모님인데요. 우리 네네.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쵸. 1년에 막 몇십억씩 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도 직장인 저는 이제 대리인데 네. 우리 회장님 아빠도 공제되나요? 사실은 여기에 그래서 소득 기준이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는 의미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데 부양가족이라는 의미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제 대상인 사람이 소득 금액이 연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제 공제로 받을 수 없죠. 아,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까? 네, 네. 그게 만약에 20세 미만의 네. 저희 아이이거나 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어도요. 그 누구도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세 미만 아이가 100만 원 이상 벌려면 제가 뭘 물려줬어야 되는군요. 아마 뭔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근데 흔하진 않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는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데 연간 네.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100만 된다. 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빼줍니까? 네,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 네. 총 급여의 25%를 넘게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1억을 번다. 총 네. 급여가 1억이라고 했으면 네. 이제 2,500만 원 이상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2,500만 원 넘게 그 3천만 원 썼어요. 그럼 500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500만 원의 공제인데 여기도 일정 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해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500만 원 중에서도 일정 부분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래 첫 번째는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건 신용 카드를 사용했을 때 네. 그건 이제 15%. 네. 근데 이제 직불 카드가 있어요. 네. 체크 카드랑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또 요거는 이제 30%까지 됩니다. 그거 많이 해주네요. 그렇죠. 예. 직불 카드는 좀 더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이제 뭐 전통 시장 네. 시장에서 또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40%. 거기 가서 많이 쓰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중교통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원래 40%였는데 올해는 그걸 80%로 상향해 줬어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용하는 금액의 80%가 또 적용이 되고 올해 조금 더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저희 문화비가 있습니다. 문화비면 영화 보고 책 사고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뭐 신문 보거나 네. 뭐 공연 보거나 책 사거나 뭐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 가는 그런 걸 다 문화비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30%로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문화비 공제에 영화관이 들어왔어요.
아, 그럼 그전에 영화관이 없었어요? 아, 예, 영화관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공제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다만 이 공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근로 이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네. 분을 대상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운데 네. 맞벌이인 부부들이 많은데 네네. 소득이 한쪽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공제 부분은 저기 그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한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그 효과가 다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공제를 받는데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은 거기에 공제 금액의 6%를 곱한 금액이 제 실제 공제 빼는 금액이 될 거고 제가 보는 혜택이 될 거고요. 네. 제가 뭐 어쨌든 1,000만 원 공제를 받는데 세율 구간이 24%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 25% 소득의 25%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계산하면 세세하게 계산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기본 한도는 250만 원인데 네. 뭐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 골치가 아프지만 세세하게 하면 나눠질 수 있지만 그래도 대세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액공제 수단이 연금저축이랑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데 맞습니까? 아, 예, 이게 혜택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정말 큽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저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이제 연금저축은 이제 한 해 600만 원, 그다음 IRP는 퇴직연금인데 이거는 한 해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제율은 이제 15%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2%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15%가 되면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제 1.1배, 이제 네. 16.5%가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IRP 9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환급세액이 148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 그리고 또 소득이 높은 분은 118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세액공제를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저거는 또 연말에 가갖고 은행 가가지고 지금 막 당장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네네. 급하시니까 네.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네,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중요한데 않을까. 사실은 저기 함부로 막 돈을 넣으셔도 좀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네, 게 그러니까요. 예, 저게 혜택을 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넣을 수 있고 IRP는 근로자만 넣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넣게 되면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못 뺀다고 봐야죠, 이제. 그 받을 때까지. 네. 예. IRP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든지 네. 뭐 이런 사유가 아니면은 뺄 수가 없고 연금저축도 이제 저희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거를 그 환급세액이나 이제 세제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지만 가입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고 하시는 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중에 하나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던데. 아, 네, 네. 예, 이거 뭐 유명하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세금을 내고 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일석이조. 예. 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요. 예. 이제 지자체 본인이 속하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고 네. 이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500만 원까지 15%로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게 또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역에 있는 좀 독특한 거 주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포인트로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아니면은 특산물로 주는 데도 있어서 네. 그걸 좀 알아보시고서 지자체에 기부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안 빼줘요, 월세. 사실 월세 세액 공제가 월세 사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세액 공제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편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사시는 분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해 네. 주는 것인데
이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7%까지. 네. 그다음에 총급여가 이제 7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고민하셔야 될 것은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이게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셨더라도 네. 뭐 월 200만 원씩 내셨더라도 500원씩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5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아. 네. 그리고 그 아무런 주택에서나 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작은. 이하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 4억 이하에 들어가시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꼭 전입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빠 통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빠 통장에서 월세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인 안 통장에 됩니까? 하셔야 돼요. 네, 네,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7천만 원이요. 네네. 세금 떼기 전에 금액인 거죠? 그렇죠. 총급여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 떼기 전에 7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세금을 떼기 전인지 후인지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달이 지나야 되는지 만인지 아닌지 이거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내년에 결혼 예정이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석 달 지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혼인신고는 미리 하는 게 좋다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혼인 신고를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세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죠. 세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하는 게 유리한 것이 연말정산 측면 하는 게 유리한 것이 저희가 이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지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지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배우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말입니다. 그렇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상 혼인 관계자인데 세금을 조금 더 아끼고 싶다. 만약 연말정산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은 혼인신고를 올해 하시는 것이 네. 조금 더 세제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이게 다 서류로 들어가니까 그날 가면 다 이제 회계팀에서 재무팀에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네. 서류 빠졌어요 막 전화 오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해보고 네. 서류 추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추가하고 해도 되죠. 네, 네.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있어요. 미래보기 잘 돼 있어서 예. 보통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쓴 것도 다 자료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얼마, 이렇게 해보면 얼마 해서 그 세액을 막 바꿔가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 잘못 눌러가지고 확정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미래보기 서비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그래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네. 내가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해마다 하셔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거 네. 말고요. 네. 공제에 도움이 되는 혜택?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기 좀 나와 있는데 아. 그 안 입는 옷 자파 가전 네. 도서 기부하기가 있어요. 저게 아름다운 재단인가? 거기에 네.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연에 한 15% 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30%까지 이제 또 공제가 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입는 옷 같은 거 가져가시면은 사실 근데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막 그게 많진 않아요. 어차피 높진 이제 한 옷을 않아요. 파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도 하고 예. 공제도 받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안경 콘택트 렌즈 오. 구입비 챙기기인데 네. 이게 세액 공제가 되게 세요. 예. 그래서 이게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저것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도 역시 아까 주택 청약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아.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네. 모든 것들 혜택이 거기에 실제로 주택과 거기에 전입 신고된 세대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관이라든지 네. 뭐 이제 박물관, 네. 이제 공연장 갔을 때 문화비 쪽으로 이제 30% 공제되는 거 그것도 네. 같이 챙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미리미리 해두면 별건 아닌데요. 급하게 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범석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